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하지만 그가 병실을 나가자마자 저는 그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의사가 가망이 없대요. 이제 11억 원은 우리 거예요.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눈물 대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가 다음에 보게 될 것은 제 눈물이 아닐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김유진, 올해 32살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꽤 성공한 삶이었죠. 좋은 직장에 번듯한 남편, 그리고 서울 평창동의 그림 같은 집까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습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한때 저의 보금자리였던 그 집 앞에서 말이죠. 오늘 아침 병원에서 제 남편 박민준에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제가 간밤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 죽음을 축하하는 잔치를요. 창문 틈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교양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으로 흥분한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였죠. 민준아. 이제 그의 통장에 있던 11억 원은 전부 우리 거다. 빨리 상속 서류부터 준비해야 해, 알았지? 11억 원. 그 돈 때문에? 제 남편은 제 목숨을 기다렸고 시어머니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빗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사랑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를 올려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박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증권사에서 잘나가는 투자 매니저였죠. 늘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평창동에서 살아온 명망 있는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몸에 밴 기품은 숨길 수 없었죠. 우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꿈이 뭐예요?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들 직업이나 취미를 묻는데 그는 꿈을 물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요 라고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꿈도 그런데 우리 같은 꿈을 꾸고 있네요. 그 순간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늘 다정했고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영화를 보고 서울의 밤거리를 거닐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째 되던 날, 그는 남산타워 레스토랑에서 제게 청혼했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그가 무릎을 꿇고 제게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유진아, 나의 세상이 되어줄래?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라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맡겨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것이 제가 아니라 제 뒤에 있는
11억 원이라는 숫자들이었다는 것을. 그 다정했던 목소리와 부드러운 미소 뒤에 얼마나 차가운 계산기가 숨겨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결혼 생활의 첫 2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으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시어머니인 최숙자 여사님은 늘 교양 있는 미소로 저를 대해주셨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완벽해 보였던 그림에는 처음부터 미세한 균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콩깍지 때문에 제가 애써 외면했던 균열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유독 제 재정 상태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함께 차를 마실 때면 의례 이런 질문들을 던지셨죠. 1. 유진아. 이번에 보너스는 얼마나 받았니? 회사 실적이 좋다니 성과급도 꽤 두둑했겠구나. 처음엔 그저 며느리에 대한 평범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 끝에는 늘 비슷한 말씀이 따라붙었습니다. 여유 있는 며느리가 시댁을 도와야 남편 체면도 서는 법이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니? 체면. 그놈의 체면이 뭔지. 그들에게 체면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창동의 명망 있는 집안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거실에 있던 오래된 도자기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갑오처럼 아끼시던 물건이었죠. 제가 여쭤보자 민준 씨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시골에 계신 큰아버지께 선물로 드렸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인사동 골동품 거리를 지나다 한 가게 쇼윈도에서 그 도자기를 보고 말았습니다. 금매라는 딱지와 함께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제 예물시계 사건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큰맘 먹고 사주신 명품 시계였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요한 모임에 가야 한다며 그 시계를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시계를 차고 나가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면서요. 저는 기꺼이 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계를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의 방 서랍에서 전당포 딱지를 발견했습니다. 제 시계의 모델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 딱지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딱지를 들고 민준 씨에게 갔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제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셔서 잠깐 실수하신 거야? 내가 금방 다시 찾아올게.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그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저는 또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체면을 그리고 그 가족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금이 가기 시작한 그들의 가면을 제 사랑으로 애써 덧칠하고 있었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날이 오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첫 번째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배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 부부의 공동명의 예금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뜸을 들이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랬어. 중요한 투자건인데 자금이 잠깐 막혀서 금방 다시 채워 넣을게.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퇴근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 경황이 없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저는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또 그를 믿고 말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는데 아내인 제가 어떻게 더 그를 다그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증권사에 다니는 대학 동기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혹시 박민준 씨, 요즘 힘든 일 있어? 얼마 전에 주식 투자 실패해서 개인 빚이 꽤 크다는 소문이 돌던데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도박 빚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요. 그동안 제가 애써 외면했던 모든 균열들이 한순간에 거대한 균열로 합쳐져 제 심장을 갈라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늘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이 얼굴 뒤에 이런 기만적인 모습이 숨어 있었다니. 사랑과 믿음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깊은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선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가서 제 명의로 된 비밀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 전 재산을 조금씩 그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첫 번째 반격이자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때 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자의 옆에 누워 저는 생애 가장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채널 이름 애청자 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혔을 때의 그 서늘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여전히 민준 씨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냈고 시어머니께는 공손하게 안부 인사를 드렸죠. 하지만 가면 뒤에 제 진짜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건 소리 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강지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분야에서는 냉철하고 실력 있기로 유명한 분이었죠. 서초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차가운 대리석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처럼 말이죠. 저는 제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은 버리십시오. 김유진 씨, 지금부터 필요한 건 차가운 이성, 그리고 확실한 증거뿐입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릿속을 명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첩보원처럼 움직였습니다. 강 변호사님의 조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소액이지만 주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종벌레가 옷을 갉아먹듯 그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든 밤 몰래 서재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들의 이메일과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카카오톡 가족 단체 대화방이 가장 중요한 증거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유진이 성과급은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 민준이 차 바꿀 때가 됐는데 유진이한테 말해서 보태라고 해라. 저는 대화 내용이 지워지기 전에 모든 것을 제 휴대폰으로 캡처하고 백업해 두었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공간이라고 믿었던 곳이 사실은 제 재산을 노리는 약탈자들의 작전 회의실이었던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의 휴대폰 메시지 목록에서 윤 상담사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윤 상담사라는 사람은 민준 씨에게 제 명의로 된 자산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피하면서 안전하게 다른 투자처로 옮기는 명백한 재산 빼돌리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끝에 저는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을 보고 말았습니다. 윤서연.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제 머릿속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윤서연. 대체 누구일까? 단순한 조력자일까? 아니면 이 모든 계획의 배후일까? 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의 끝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운명의 그 날이 왔습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로 그 교통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에 대해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자기야, 혹시 윤서연이라는 사람 알아? 회사 동료가 재무상담자라는 분이라고 추천해 주던데 라고 떠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윤서연? 누구지? 잘 모르는 이름인데. 그의 반응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휴대폰에서 봤어? 내 재산을 다른 데로 옮기는 계획 전부 다 봤다고. 제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그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내 휴대폰 훔쳐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지. 그걸 꼭 그렇게 따져야겠어? 그의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친정에 가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머릿속은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그의 거짓말, 시어머니의 탐욕, 그리고 윤서연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자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제 의식은 암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아주 맑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틈으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누르려는 듯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의사가 방금 그러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대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몰라요. 기회. 하늘이 주신 기회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과 연민의 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의사인 제 친구에게 연락해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뇌사 상태에 빠졌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의 부축을 받아 저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야기의 맨 처음, 바로 그 차가운 빗속으로 말입니다. 제 죽음을 축하하는 그들의 잔치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복수를 위한 아주 차갑고도 서늘한 다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게임의 판은 이제부터 제가 새로 짤 것이었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온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낡은 앨범을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죠. 몸을 추스르고 헝클어진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따뜻한 밥을 차려주실 뿐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저는 아빠의 깊은 주름 속에서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강지훈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심으로 가득 찬 한 명의 전략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제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소장,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서였습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면 박민준 씨와 시어머니 명의의 모든 계좌와 부동산이 동결됩니다. 더 이상 유진 씨의 재산에 손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썼습니다. 김유진. 또박또박 힘을 주어 썼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에 서명하는 것처럼요. 서류에 서명을 마친 제 어깨 위로 아빠의 따뜻하고 투박한 손이 가만히 얹혔습니다. 유진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렴. 그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차올랐지만 저는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이제 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의 서류는 평창동 시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된 거죠. 몇 시간 뒤 강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김유진 씨, 시어머니께서 방금 사무실로 전화를 하셨더군요. 온갖 막말과 함께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시다가 제가 조용히 녹취 중이라고 말씀드리니 바로 끊으셨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요.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애원이었습니다. 유진아, 제발.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해? 제가 답이 없자 메시지는 점차 협박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 일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당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후회. 진정으로 후회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그의 장문의 메시지는 그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에 대한 원망과 비난뿐이었습니다. 제가 그와 그의 가족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요. 그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파렴치함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될 뿐이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조용히 캡처해서 강 변호사님께 전송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의 첫 번째 수는 이렇게 두어졌습니다. 이제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차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저는 윤서연이라는 인물의 정체를 파헤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실력 있는 사설 조사원을 붙여주셨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우리는 윤서연의 실체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보내온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연. 그녀는 재무 상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민준 씨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다시 만나고 있었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다음 장은 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매달 거액의 돈을 윤서연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는 지호 생활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호. 그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제 돈으로 그의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결혼 생활 전체가 그들의 안락한 삶을 위한 거대한 자금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조사원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몇 주 전, 그러니까 제가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 주말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 씨와 윤서연, 그리고 지호라는 아이가 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목마를 탄 아이,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엄마,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는 아빠. 너무나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는 제 죽음을 기회라고 말했구나. 제가 사라져야만 저 사진 속의 가짜 행복이 진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 번도 그의 진짜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자 발판이었을 뿐입니다. 잠시 멈춤. 채널 이름의 애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겠어요? 이 긴 여정에 저와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몇 달 후 서울가정법원의 한 법정. 저는 원고석에 제 남편이었던 박민준과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윤서연 씨도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죠.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재판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저를 돈만 밝히는 악독한 며느리로 몰아갔고 모든 증거는 제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선 저는 판사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일들을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은 미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흐름이 바뀐 것은 강지훈 변호사님이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제가 사고를 당한 날 밤 그들의 집 앞에서 녹음했던 파일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법정 전체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 민준아. 이제 그의 통장에 있던 11억 원은 전부 우리 거다. 들뜬 웃음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된 그 목소리에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더욱 강력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민준 씨와 윤서연 씨, 그리고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행복한 미소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놀란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스크린과 아들을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 아이는 대체 누구냐? 그녀는 숨겨진 손자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저놈이 시킨 겁니다. 저 계집과 낳은 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저놈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한 거라고요. 그 순간 그들이 쌓아 올린 명망 있는 가문이라는 허울 좋은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를 물어뜯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은 그들이 받아야 할 가장 큰 형벌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이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실현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열리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판사님은 낮은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저는 승소하여 부당하게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박민준과 윤서연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이었던 시어머니 역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죠.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고 길었던 폭풍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와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막 빛을 본 사람처럼요. 저는 무너져 내리는 그들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 교도소에 있는 민준 씨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에는 뒤늦은 후회와 용서를 구하는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은 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용서는 신의 영역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제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워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싸웠지만 이 싸움이 비단 저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분명 또 있을 테니까요. 저는 되찾은 제 재산의 일부를 떼어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가정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지원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저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김유진으로서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조그마한 도예 공방을 열었습니다. 유진 공방이라고 제 이름을 딴 곳이죠.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 동안 저는 제 마음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지고 부서진 흙덩이가 뜨거운 불 속에서 아름다운 도자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저 또한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는 대신 제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제가 만든 그릇에 정성껏 차린 음식을 담아 먹고 햇살 좋은 오후에는 공방 앞 작은 텃밭을 가꾸었죠. 주말이면 아빠가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빠는 이제 예전처럼 무뚝뚝하지 않으십니다. 제게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서툰 솜씨로나마 텃밭 일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흙을 만지고 저녁에는 제가 만든 투박한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며 웃음 짓습니다. 잃어버렸던 평범한 행복을 우리는 그렇게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제가 겪었던 그 끔찍했던 시간들에 대해서요. 이제 더 이상 아프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 인생이 제게 가르쳐준 값비싼 수업이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저는 그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그저 돈으로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떤 시련 앞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단단한 자존감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식의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잘못된 욕심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정직함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 배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남들에게 보이는 체면이 결코 한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의 평온과 떳떳함 속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공방 창가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흙의 감촉을 느낍니다. 제 손끝에서 새로운 그릇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갑니다. 한때 저는 행복이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나 자신이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 없이 스스로 우뚝 선 하나의 산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저희 길고 어두웠던 터널 속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유진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 모든 글자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